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어서 해설을 드리면 60번 문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인사도 여러분 드리고, 다음 주에 저랑 악수도 하고 가셔야죠? 마지막 악수도 하고. 그래서 다음 4주차에 꼭 여러분들 또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개정 내용들 위주로 문제 또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고, 문제가 여태까지 이제 3주차까지 다 했던 것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쭉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도 이제 중요한 인사도 같이 저랑 또 나누고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가운데 저랑 한마디도 말도 한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죠, 이 가운데는. 저랑 악수도 한번 하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요. 화이팅 하고, 우리 또 가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시험장에서의 그런 것들 또 틈틈이 지금 말씀도 드렸고요. 몇 가지 드렸고, 그런데, 하여튼 점심 같은, 오전에 시험 오전에 시험, 동차 보시는 분들은 오전에 시험 끝나고서 시간이 좀 있죠? 그럴 때, 오전 시험 끝나고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1차 과목 봤던 거 막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찾아보고 내가 쓴 게 맞았네 틀렸네 막 찾아보고 그러죠?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만약에 혹시라도 맞으면 모르지만 틀렸다면 김 팍세가지고 2차 시험 볼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끝나면 딱 그냥 잊어버리고 1차, 자, 잊어버리고 2차에 그냥 무조건 못 본 것 같아도 2차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 보면 1차 망친 줄 알고 거의 떨어졌다 싶어가지고 그냥 에휴, 망친 줄 알고 2차 그냥 대충 봤는데 그냥 나중에 1차가 나중에 점수 합격점에 넘어왔는데 2차를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냥 몇 문제 부족해 떨어지는 이런 수험생도 진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는 딱 보고 나면 잊어버리고 남는 시간에 2차 다시 또 이제 하셔서 보시고, 항상 얘기했지만 암기상 중요한 건데 암기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들 적어가지고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오전에 볼 거, 오후에 볼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고, 그런 거 보셔야지 암기하고 계시다가 하셔야 되고, 도시락 같은 거, 김밥 같은 거는 절대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김밥 같은 거 도시락 싸갖고 가지고 먹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원래 김밥 같은 건 특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안 되고, 김밥 같은 것이 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뇌로 가야 될 혈액이 그냥 위로 몰려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낭비를 합니다, 혈액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잘 돌아가려면 혈액이 많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로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특정 상품을 제가 홍보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콜릿, 그라든가 초콜릿하고 땅콩하고 막 들어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도 식사를 하셔야지. 아침에 식사를 가볍게, 식사를 꼭 잘 하고 가셔야 돼요, 아침에. 두부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두부는 꼭 어디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먹는 게 아니라, 두부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콩 종류로 해가지고 그런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래야지 체력이 되지. 힘 떨어지면은 소위 당 떨어진다고 하죠. 힘 떨어지면 문제 풀 때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좀 드시고 가시고,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잘 드시고 가시고, 점심 때는 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아까 그런 걸로 바로 먹으면 위에 부담도 없으면서 연령화되고 바로 그냥 불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먹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같은 것은 하여튼 전날 아무리 나는 커피 먹고요. 하여튼 난 100일만 되면 잘 자요. 이러신 분들도, 커피는 전날, 오후 한 5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 5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도 우리 학원 같은 데서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커피, 여기서 나눠주는 커피 커피 마시고 너무 그러지만 안 돼. 한 잔 정도만 마시는 게 좋고, 특히 원두 커피 같은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두 커피 같은 커피를 먹으면 이뇨작용, 확실한 작용은 이뇨작용을 촉진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자주 가고, 또 커피 이렇게 요즘 보면 양도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옆에서 놓고서 계속 홀짝홀짝 모시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자,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왔더니
갔다 왔어요. 분명히. 그랬는데도 한 30분 지나면 화장실 또 가고 싶어져요. 예,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감독관을 데리고 화장실 갈 수 있다고 요즘은 뭐 그런 얘기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감독관 데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시험 보다가요? 안 되지. 그렇다고 뭐 뒤에 가가지고 봉지에다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더군다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민감해요. 그런 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문제 파손된 문제 확인하라고 문제 나눠주고서 파손된 상태 확인해 보세요 그러죠. 그래서 파손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파손된 거 확인해 볼 때 있잖아요. 동차 보시는 분들은 특히 내가 민법을 먼저 풀을지 학계를 먼저 풀을지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한번 대충 난이도를 훑어봐야 돼 그때. 그리고서 대충 앞부분 문제는 대충 어떻게 해야 돼? 예? 대충 이렇게 이게 표시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또 감독관한테 저기 하니까 살짝 그냥 점만 찍어서 표시해놓고. 근데 너무 그때 또 사실은 그 급한 마음에 또 막 그 문제 미리 푸는 분들이 많은데 급한 마음에 막 찍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앞부분 문제가 오히려. 예? 왜냐하면 급한 마음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문제를 간과해가지고 오히려 쉬운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저 세법 같으면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뭐 지방세는 그랬는데 예? 지방세만 이렇게 짝짓 고르는데 국세까지 막 그걸 못 봐가지고 고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가지고 문제를 자세히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그 대충 어떤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충 훑어보면서 이렇게 보시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혹시 푼다 그러면은 정말 살짝 찍으면서 풀 때 너무 막 괜히 서둘러서 그 문제 풀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이없이 그 앞부분 문제, 주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6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2016년 2월 15일에 갑으로부터 취득한 상가 건물을 2016년 10월 27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2016년 5월 10일부터 병임차에 사용하고 있으며 과세기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딱 보니까 이거는 재산세 좋은 문제인데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10월 며칠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월 며칠 날인가 하여튼 취득을 했대요, 우리. 그러면 이 말은 자, 이때 이제 잔금을 치렀다, 취득했다는 것은 사실상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잔금을 치렀다, 사실상 취득했다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고요? 매수인은 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럴 때 재산세 납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재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임차인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201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자, 물론 예외가 있지만 2번 집은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요. 갑이 2016년 3월 15일까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약집 66페이지 나오지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으니까 과세 기준일까지 권리 변동인데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지자청에게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를 했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등기는 아직 안 돼 있지만 딱 보니까 잔금을 이미 그 전에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6월 1일 현재 소유하는 자를 과세권자가 알게 되니까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런 권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자, 언제 잔금 치러 이런 걸 몰라.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이럴 때 이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니까 6월 10일까지인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66페이지 보시니까요. 자, 요약집 66페이지를 보니까 66페이지 맨 꼭대기에 신고 의무 나와 있습니다. 자, 신고 사유가 발생할 때 어떤 신고 사유냐? 먼저 첫 번째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을 때 자,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과세금까지 그럴 땐 공부상소유자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탁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또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소유자가 이런 걸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이런 신고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러면 틀려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한테 증빙자를 거쳐 신고해줘야 되고 자 2번 이와 같은 신고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 3번 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안 해도 가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문제로 오셔가지고 2번 갑이 2016년 3월 15일까지 소유권 변동 사실 신고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10일 이내니까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요. 3, 4, 5번은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3번 만일 갑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랬어요? 아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권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틀렸죠? 5번 과세균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6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2번 지문은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1번 계속 나왔네요. 이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 재산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맞죠 여러분들? 2번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표를 반드시 곱하는데 그럴 때 공정시장가액표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합니다. 여기서 70% 곱하는 것은 어떤 거? 토지 건축물에 한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같은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세율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하고 4번 재산세 세율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한한다는데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앞에서 계속했습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세율 구조 어떻게 했어요?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 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지.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건축물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택은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앞에서 적어드렸기 때문에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왜 틀렸어요?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은. 그래서 건축물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정답. 5번 요약집 69페이지 참조고요.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지자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에 부과된다. 그렇죠?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맞습니다. 62번 문제.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이 다른 거. 자, 고급 선박은 몇 프로라고요? 5%. 나머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맨날 적어드렸잖아요. 별장, 자, 우리 맨날 적어드린 게 별장,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 건축물이든 토지든 몇 프로? 4%. 1,000분의 40.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수율. 고급 선박이 몇 프로라고요? 5%. 이거 수십 번 적어드렸습니다. 고급 선박은 5%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고급 선박이 다릅니다. 63번 문제 봅니다. 고자갑은 2016년 6월 1일 현재 단독주택 별장 아니고요. 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은 고자갑에 대한 재산세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지는 고자의 주소지다는데 지방세니까 당연히 납세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건 소재지로 가야 되지.
2번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주택 가격이다 그랬는데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 보시니까 자 2번을 고른 사람들이 좀 계시는데 계속 나왔잖아요. 재산세는 자 과세 표준이요. 자 여기 주택이니까 자 과세를 이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지.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해야지. 안 곱해서 틀렸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과세 표준 나오면 항상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할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3번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는 고급택인 경우에 4단계 초과도인세를 정해서 산출세를 계산한다. 금방도 적어드렸네요.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 금방 적어드렸죠? 고급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별장이 4%지. 자 4번 주택이 공시가액 6억 원인 경우 세부담 상한선은 100분의 130이다.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 자 우리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선 또 이것도 비교해 드렸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전년도세계 150% 못 넘게 하고 공시가격 3억이든 6억이든 근데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자 여기서는 공시가격이 딱 6억이니까 몇 프로에? 100분의 110이어야죠 여러분들은. 5번 재산세 산수액이 지금 주택에 관한 문제니까 산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주택분만 그렇죠.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9월 16일, 9월 30일까지고.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64번 문제도 좀 틀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을 좀 고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6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짐은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하는 거고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요약집 67페이지 참조고 재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또 틀려. 자, 재산세 물납할 수 있긴 있는데 물납 재산은 부동산인데 어떤 거? 당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너미 신고인 거로 안 되잖아요. 국내 소유자는 부동산 틀렸잖아요.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납할세 1천만 초과할 때. 자, 그래서 요거 국내 소유자는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짐은 자 정답이고요. 3번 자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을 11월 14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 토지분 재산세 자 일단 재산세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한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납기인의 최소한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2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토지분 자 토지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자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지나서 며칠이요? 45일이니까 한 11월 14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납기한 맞죠 여러분들? 예. 4번 짐은 요약집 66페이지 참조고 4번 짐은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분 세액이 재산세 고지된 세액이 50만 원, 도시지역분 세액이 2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가세는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20%죠. 도시지역분은 포함해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20만 원 뺀 30만 원의 재산세액이 20%니까 2, 3은 6 얼마? 6만 원. 맞습니다. 5번 짐은 요약집 67페이지 참조고 시장분수는 과세의 누락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나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65번 문제 요약집 72에서 73페이지 참조고요.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부세법상 종부세 대상인 거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종부세 대상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토지에 관해서 하여튼 토지용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토지가 나오면 항상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고 주택의 별장 제외 고급택 포함이고 토지 별도나 종합업선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자 그럴 때 1번 취득세 중과세인 골프장 나왔다. 토지 나오면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야죠. 얘 뭐예요? 고율 분리.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2번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90년 5월부터 소유하는 농지요. 예, 토지용은 뭐가 됩니까? 토지용이 뭐가 돼요? 요약집 58페이지 참조고 토지용이 뭐냐고요? 우리 농지는 절 보세요.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누고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죠.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그래서 농지가 군은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이 군은 면적이 있다. 그러면 기준 면적 안 따지지. 군은 면적이 있으면 분리. 도시역 밖에 있으면 분리. 그 다음에 도시역 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종합.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도시역 내라도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이거고.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고개를 드시고요.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인데 5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 매사농, 종농, 매사농. 요약집 58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예? 매립간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농지요. 예? 다 같이 해보리 시작. 종농, 매사, 농만. 왜 안 따라해? 자, 다 같이 시작. 종농, 매사, 농만. 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분리 대상이 됩니다. 분리니까 정부상이 아니고요. 상업용 건축물은 하여튼 좌우지간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이든 건축물 아니죠? 4번 재산세 시험에는 이미 나왔던 것들이 다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면 종부세,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자 재산세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도 비과세고. 5번 또 나왔네 이거. 허가받지 않냐면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나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 66번 문제.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 1번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와 다르다. 그렇죠? 정의는 같아요. 지적법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 정의는 같은데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상이 아니잖아요. 별도 종합만 대상이고.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다르고요. 2번 질문 요약집 77페이지 참조고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도 분할 납부는 허용되죠? 네, 물납이 안 되는 거지. 3번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과세기를 현재 만 5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상인 1주택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약집 66번 문제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지원하는데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번 이거 틀렸고요. 4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하고 5번 질문 요약집 76페이지 참조고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할 수도 있죠. 종부세는 원칙 부과가 사는데 납세의무자 고의소유 통해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 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맞습니다.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무조건 그렇습니다. 67번 문제 요약집 116에서 118페이지 참조입니다. 67번 문제 많이 틀리셨는데 아직까지도 부동산 임대업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쉬운 거였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 다 이 중 옳은 거는데 1번이요. 비과세부 판단 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속 비과세에서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는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 있으면 합산해서 2주택 이렇게 보유로 판단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지만 부부도 개인 단위로 그렇지만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맞고요. 2번 다가구 주택 나왔다.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같은 데서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즉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개1로 보는 데 비해서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개 소유현재 주택임대속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자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개 주택으로 봐. 그럼 9가구가 주거 했으면 9개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지.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1개 주택으로 봐. 틀렸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3번 소득세법상 9개 소재의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9개 소재의 주택과 고가주택은 부동산 임대비에서 1개를 할지라도 임대수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4번 국내 이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이나 전세금 나왔다. 그럼 전세주택이잖아요. 자, 얘는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2주택이니까 전세주택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 산입 판단한다? 안 합니다. 자, 과세하지 않고 5번 국내 이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수익금액 합계액이 얼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68번 문제 요약지 116에서 118페이지 참조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서 총 수익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거 뭐 전세금 보증금 말이 없죠? 자 그러면 3주택자가 임대했어요. 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넘었으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예. 2번 국내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보증금 나왔어요. 그러면 몇 주택 이상이어야 돼?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3번 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월세 계약에서 받은 임대료로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월세주택 과세합니다. 4번 국외 소지하는 1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 국외 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고가주택과 국외 소주택은 자 5번입니다.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를 현재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서 얻은 소득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자 과세기간 종료를 현재 보증금 전세금이 나와요. 그럼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부터 과세지.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1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번이 여러분요 요거 자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계속 적어드렸던 게 상가 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주택 임대를 보시면 주택 임대요. 주택의 임대는 자 주택 수에 따라서 자 월세 주택일 때, 전세 주택일 때, 1주택자일 때, 자 월세 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자 그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전세 주택 자, 이거 다시 다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만. 자, 보세요. 전세주택은,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1주택일 때 과세 안 해요? 안 하는데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아예 이걸 써드려야 되겠네. 자, 고가주택일지라도,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일지라도,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일지라도 1주택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고가주택일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주택인데 기준시가 자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에요.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에요. 이게 만약에 월세주택이었으면 과세를 할 건데 자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금 보증금 나왔으니까 전세주택이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고가주택이랄지라도 1주택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전세주택 자, 예, 보증금 전세금 나왔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지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자, 그래서 이거 5번이 여러분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8번 문제. 그래서 많이들 틀리셨는데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6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요약지 86에서 87페이지 참조고 69번 문제 자체가 요약지 86에서 87페이지 참조인데 1번 지문 봅니다. 지적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서 또 나왔네. 이거 토지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분할된 전체 토지 면적이 2% 초과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번 봅니다. 69번 문제 2번.
양도담보로 이전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변제 충당했다.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지 85페이지 참조고.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자, 3번 공유물 분할 나오면은 항상 지분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죠. 지분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 분할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시험적 취득으로. 양도소득세 양도 나오면 항상 사실상 유상 이전을 떠올리고요. 자, 4번 5번 요약지 82페이지 참조인데 4번 5번은 요약지 82페이지 참조인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다. 대상이 아니죠?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돼야지. 지상권, 자,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정답이고요.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 아이고, 정성스럽게 목운동 하십시오. 고개 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얼굴도 크게 나왔구만 또.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또 한번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지나고 나면 항상 그 시간은 꿈처럼 시간이 흐르고 세월도 꿈처럼 지나가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뭐 덧없이 막 흘러가 버리고. 저희 같으면 뭐 올해 1년 다 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만 수업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한참 바쁜 일주일 그때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휴가라 여러분들이 한참 바쁠 때 저는 그때부터 휴가고.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만판 놀을 때 저도 일주일 한 1, 2주만 일주일만 같이 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11월 둘째 주부터 슬슬 물론 어떤 곳은 11월 첫째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구나. 두 군데는 수업 11월부터 바로 그냥 수업이 시작되고 슬슬 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세법은 또 1월부터 개강하는 곳이 또 일부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뭐 좀 그래도 널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대부분은 또 이제 또 11월부터 수업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어떤 간에 다음 주까지만 저는 강의하면 이제 휴가. 너무 한참 바쁠 때. 여러분들은 그 일주일만 더 고생하셔서 제가 놀고 있을 때 일주일 먼저 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일주일만 더 고생하시고 온몸을 불살라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하셔서 온몸을 불살라서 공부하시고 내가 진짜 머리털 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보긴 처음이다. 야, 막판에 진짜 내 시험 보기 진짜 뭐 한 2주일 뭐 이렇게 남겨놓고 나 진짜 공부 진짜 내 머리털 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하셔야지. 지나고 나서 글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이러지 말고 아셨죠?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여러분들 오셨을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새로운 또 무언가를 위해서 또 새롭게 공부 도전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있으시죠. 청춘들은 하여튼 또 더 큰 도전을 또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시고 공부도 그렇고 더 많이 또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가운데 상당수 지금 한 70%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공부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오래 긴 기간을 이거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내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뭐 이거 끝이니까 마지막을 불태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 안 해요? 마지막으로 불태워서 공부하시고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지 86에서 88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취득 및 양도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70번 문제 보시면은 많이 틀렸어요.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나왔잖아요. 이거 앞서서 등기등록부 명부 등에 지은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맞잖아요. 주식은 명의계소일. 2번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 빠른 날이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첫 할부금 지급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 아닙니다. 중 빠른 날. 장기할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3번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4번 요약지 87페이지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요거 사용검사 필증 교불.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두로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사용검사 필증 교불이었다가 허가받은 건축물 갖고 있다가 지어서 갖고 있다가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사용승인서 교불. 사용승인서 교불이잖아요.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이고. 자, 그래서 사용승인서 교불입니다. 그런 거지. 옛날에 사용검사 필증 교불이었어요. 사용승인서 교불. 4번 정답이고. 5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자 점유 취득한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를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는. 71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71번 요약집 93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자 보유기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지문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이거.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돈 중에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자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랬는데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한 경우에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통산하지만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만 도정법이나 주택법 규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어떻게 하고? 통산하고 공사기간도 통산하고. 그래서 요약집 9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소실득의 노동으로 인한 경우는 공사기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요약집 89에서 93페이지 참조인데 89페이지 하고 93페이지 참조인데 2번 비고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하러 전환됐을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아? 3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비고자가 거주하러 전환될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어떻게 한다? 통산해서 3년 보유기간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돌아가신 비상속인, 을상속인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원래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상속인의 보유기간만 갖고 따지는데 상속개시일 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이것도 통산해서 몇 년? 2년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자, 갑비상속인 자, 그 다음에 상속인 자, 그러면 자, 상속개시일이 이 시점이고 그러면 비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자, 그럼 몇 년 보유로? 1년 보유로. 자, 다른 세대로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하네요. 근데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 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일 때는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이 2년 미만 보유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면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설임대주택 임차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사게 되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거 항상 1년 이상 거주한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거주한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자, 또 올해 새로 추가된 게 있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해줄 때는 2년 미만 보유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 취약, 질병, 근무상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고 사업상형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해줬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7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72번
자, 1번 지문 보니까 요약집 100페이지 참조고요.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통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세대 100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삼용 토지도 그렇고요. 2번 지문입니다. 항상 장기 보유 통지 나오면 3년 보유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2번 지문 요약집 98페이지 참조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채 계산 시 필요비에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옛날에 냈던 거 물론 증여세는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알겠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실거래가 10억이니까 뭐예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한별 공시효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비고자가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는 확대 적용 안 해주는 거지. 자, 그리고 맞고요. 4번 2016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주인가 정리해드렸어요. 일주상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죠? 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이요. 4번 지문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요약집 106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입니다. 5번 지문 요약집 102페이지 참조고 양도세 대상인 국내 소지에 등기된 토지와 파생상품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는데 틀렸잖아요. 여러분 요거 틀렸죠? 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거 지난번에도 적어드렸어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 양도 기본공제. 근데 이때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고 바꿀 수 있는데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양도 자산별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 가필 차장 소기과니까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하니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은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1년에 250. 그래서 토지하고 지상권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양도했다. 기타 자산 양도했다. 그랬을 때는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 자, 1년에 250. 또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그래서 자 이렇게 토탈해서 그리고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공제 받습니다. 국내에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양도했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는 왜 틀렸습니까?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 거지. 그냥 연 250만 원 합쳐서란 얘기잖아요. 아니고 각각이란 말이 빠져 틀렸어요.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73번 문제 요약집 97에서 99페이지 참조입니다. 자 이거요 1주차에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7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주차에 똑같은 문제라니까 나왔던 거 이걸 그런데도 또 틀리셨네. 자 요약집 97에서 99페이지 참조고 실거래가로 양도채 계산할 때 필요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1번 사업자가 폐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서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합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과 자 이거 잔존재에 부과되는 폐업 시 잔존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포함하고 2번 배우자 및 직계전 미속간 이율과세 규정이 적용될 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고 그랬죠? 원칙 증여세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되고 그 다음에 3번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요약집 97페이지 참조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같은 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든 소송 화해비용이든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이든 산입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는 양도계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도 공부했었고 공제 빼야지. 여기서는 자 포함한다 그래. 여기는 그러니까 공제 빼야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혀가 꼬이네요, 그러니까. 자, 3번 그래서 요거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4번 보시면, 아니, 왜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분들 그 어떤 거 틀리신 분들, 또 문제를 똑같이 나오는데도 이걸 왜 틀렸냐, 그래서 어떤 걸 자꾸 골랐냐, 그래 봤더니 골고루 그냥 1번 고르신 분, 2번 고르신 분, 4번 고르신 분, 5번 고르신 분들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나왔던 거에 똑같은 거,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고르신 분은 자본적 지출액이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는 동안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등등 쫙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약집에 자본적 지출액. 근데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익적 지출액,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수익적 지출액이요. 그래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수익적 지출액. 그래서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이고요.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양도 직접 비용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요. 7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수자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기 소유하고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그런 사유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에 소유주택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럴 때는 요거 자 어떻게 합니까? 1주택 양도로 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요약집 90에서 92페이지 참조고 2번 질문 봅니다.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에 아이고 겸용주택 나왔네요. 자 그럼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외웁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근데 여기서는 맞잖아요. 크니까 전부 주택. 3번 봅니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는 양도세 비과세의 1세주택으로 보자는다. 현황부가니까 실질과세는 현황부가니까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어도 양도 1년제 공부상으로 주택이어도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자 영업용 건물 양도로 보는 거죠. 1세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요약집 90페이지 참조고요. 자,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40%, 을지분율 60%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을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주택수 계산한다. 자, 우리 특강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배수업에서 특강하면서도 비교했었고 공동소유주택이요. 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는데. 그죠? 요 사례 같으면 부동산 임대업 같으면 의뢰주택으로만 계산하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공동소유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지분이 작더라도 자 각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수 계산한다는데 요 지문은 왜 틀렸다고 보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 지문을 의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만 보아 만자가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4번을 틀린 것으로 정답을 삼으면 되는데 만자가 들어갔으면 하여튼 이거는 이 지문은 의리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출제자의 의도는 의리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보아서 주택수 계산한다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주택으로? 각각의 갑과 을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갑과 을의 주택 소유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그래서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의리주택으로만 계산한다는 의미로 해서 출제자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 취지를 알아두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5번 지문 요약집 94페이지 참조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책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는데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고가주택 1세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거지 9억까지는 자 일반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한다. 맞고요. 75번 문제를
딱 한 분만 맞히고 요약집 95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95페이지 참조고 딱 한 분만 맞히고 다 틀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른 곳에서 해설을 했더니 어떤 다른 곳에서 어떤 홈페이지에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보고 이 문제는 25회 기출 문제인데요. 해설을 정반대로 그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해설을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다시 해설 강의 부탁합니다. 이런 분,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 그 질문하는 회사 저기에.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 질문 온 걸 나중에 보고서 답글을 달았어요. 이 문제는 25의 기출문제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답글 달았지 뭐. 자, 문제가 달라요, 이거.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서 다 틀리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경험 삼아서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작합의 2010년 5월 1일에 취득해서 2016년 3월 20일에 등기한 상태로 양도하는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세 계산 시 양도책 그랬습니다. 첫 번째, 취득과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해요. 자, 장부랑 계약서에서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로 추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 당시 매매사례액은 3억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1억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양도 당시 매매사례액과 감정가액이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랍니다. 원래 매감기 적용해야 되는데, 자, 기준시가 2억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액,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은 1억 4천만 원이고 양도비 지출액은 공증비용인데 포함해서 2천만 원, 합쳐서 1억 6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과 그 다음에 취득가액과 함께요. 자, 기타 필요경비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질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순서로 추계 결정할 때는 취득가액 불분명해서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이거는 그냥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자, 공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 이 문제에서 함정은 여기 있었어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매감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대요. 그러면 뭘 적용하냐? 자, 양도가액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했죠? 예?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자, 쌍방 동일균 적용 원칙에 따라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돼요. 원래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이런 순서로 해야 되는데 이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를 정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취득당 기준시가 적용하는 거. 이게 포인트였어요. 25회 시험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고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가 비교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금비로 공제하는데 여기서는 양도가액 기준시가 정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뭘 정해야 돼? 기준시가. 자, 그럼 양도가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 2억. 양도당 기준시가가 2억이에요.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1억일걸? 네, 1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고.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지. 자, 그럼 필요금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다가 공제율 3, 7, 1입니다. 토지 건물 몇 프로? 3%. 1억에 3%니까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필요경비는 1억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자, 어떤 수강생분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하고 둘 중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잘 들었도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마시고요.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배상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과 양도비 합계액을 비교하는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기준시가로 했으니까 자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 양도비용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당신가 1억에다가 필요배상공제액 300만 원 합친금액 1억 300만 원. 양도가액 2억에서 1억 300만 원 빼니까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9,700만 원. 1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76번 문제 요약집 104페이지 참조고 빨리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세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양도세 세율 이제 외우실 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 7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들 틀리셨네요. 이것도 좀 의외로 76번 문제. 자, 5번을 고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미등기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70%다. 미등기면 몇 프로입니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미등기면 몇 프로? 70%. 2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40%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38%. 여기서는 1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40%입니다. 50% 아니라는 거. 3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골프용권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우지간보다 6에서 38%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여러분들? 자, 4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건물을 양도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몇 프로? 50%. 5번 고르신 분들이 많은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비상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50%다. 제가 분명히 요 5번을 이렇게 비삼용 토지면 무조건 16에서 48%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까봐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삼용 토지라고 무조건 16에서 48%가 아니라 미등기 70, 비삼용 토지도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즉 6에서 38%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만 6에서 38% 요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만 여기다가 10% 가산해서 비삼용 토지가 16에서 48% 적용되는 거지. 16에서 48% 적용되는 거지. 초과 손실세율 적용되는 거지. 무조건 비삼용 토지가 16에서 48%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삼용 토지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라고요? 50%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77번 문제 요약집 108에서 110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108에서 110페이지. 좌우지간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인 갑이 국내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 원에 취득했다. 그럼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자, 저도 부당행산부인 특례에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자, 이거 시가보다 높게 고가 양수했죠?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부당행산부인 특례는 반드시 시가와 대가 차이가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 차이나? 1,000만 원. 그러면 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니 따져봐야 돼요. 자,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냐? 3억에 5%면 얼마입니까? 3, 5, 15. 1,500만 원이죠? 3, 5, 15,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자, 차이가 안 나니까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얘네들 실지 거래한 가액은 얼마? 3억 1천만 원을 우리가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3억 1천만 원을. 특례 적용될 때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하는 거지.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3억 1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1번 요거 틀렸고요. 2번 갑이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5억 원, 시가 5억 6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시가 5억 6천짜리를 시가 6천짜리를 5억 원에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지금 낮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 시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그러면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5억 6천만 원에 5%면 5, 6, 30, 5, 25니까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나잖아요. 6천이니까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시가를 양도하기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 5억 6천만 원을 양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봅니다.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상속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유기한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증제를 정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장기 보증제 대상인 토지 건물, 자, 조합원 입주권. 하여튼 장기보증제 대상은 다 몇 년?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거지. 비상속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해야지. 그래서 보유기한에 불구하고 장기보증제 정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1번하고 3번 다 틀렸습니다. 복수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시험에서도, 시험장에서도 문제 풀다가 진짜 이건 두 개가 답인 것 같다 그러면 복수정답이다, 복수정답. 그냥 넘어가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4번 봅니다. 만일 갑이 특수관계인을 배우자 김속 외의자로부터 받아서 5년 내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이 양도한 경우 갑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을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을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릴 때 갑을 병을 좀 바꿨어요. 이거는 갑이 특수관계인은 을로부터 증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증여자고 갑이 수증자예요. 지금 이거. 예? 지금 문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저 헷갈리는데 꼭 저 문제를 자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을로부터 갑이 증여받았죠, 지금? 예? 증여자 갑이고 수증자 을이고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했어요? 5년 내. 배우자 직김속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5년 양도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지 부당행산 부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때 증여 후에 양도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이거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 요 합한 금액이 두 개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뭐 할 때요 이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두 개 합친 게 뭐가 돼요? 클 때는 이거보다 요 두 개 합친 게 클 때는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습니다.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직접 양도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올 거라고 생각해서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예?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더 크잖아요. 이 두 개 합친 게. 그러면 을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본다고 그랬으면 틀렸는데. 5번 봅니다.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 자, 미등기 양도할 때 몇 프로? 70%고요. 7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07에서 108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2005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이요. 취득가액 3억이고 을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 해당 건물의 시가 8억 원 한 후에 자 을이 2016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5년 양도했습니다. 딱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몇 년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를 했습니다. 지금 2012년에 증여받아서 2016년에 양도하니까요. 근데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항상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요?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항상 이걸 떠올려야죠. 네.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그래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수증자가. 자, 납세무자. 하여튼 배우자 직김에서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했을 때 이율과세 특례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수증자.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신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네? 자,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좀 보니까 양도세 납세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맞죠? 수증자. 2번 만일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장기 보유통제액은 6천만 원이다 그랬는데 요거 가정을 한 거예요. 그냥 양도차익이 보세요. 양도차익이 얼마요? 5억 원. 자, 그러면 가필, 차, 장기 보유통제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는데 장기 보유통제액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이거 몇 년 보유한 거예요? 보유기간 따질 때 다 이율과세 특례는 어느 때부터 보유기한이 시작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보유했어요 이거? 10년 이상 보유했죠?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3%씩이니까 몇 프로? 30% 자기무제 공제율 중에 5억에 30%니까 5, 3, 15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맞잖아요. 5, 3, 15 1억 5천. 그러면 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억 5천이고 만약에 양도 소득 금액 구하라고 했으면 5억에서 1억 5천 빼니까 얼마고? 3억 5천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장기 보유 통지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억 5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유기한은 2월과세 특례는 항상 어느 때부터 보유한이 계산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아이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2번이 요거 자 틀렸습니다. 78번 보시면 그 다음에 3번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떤 거라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야죠. 갑이 취득한 가격으로 3억 맞고.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채 계산 시 필요금비에 산입해 주죠. 예외적으로. 5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만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지. 적느라고 설명을 못 들었다가 꼭 놓치고 그러지 말고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답 고른다는 지장이 없어요. 웃다튼 간에 특례가 적용되든 안 되든 갑과 을은 연단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번 정답. 79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111페이지 참조인데 1번 지문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거주자가 국내 소유하는 부동산을 7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9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유,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은 무조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가 돼야 돼? 9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9월 30일까지. 1번 틀렸고요. 2번 양도소득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꼬시네. 자,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요약집 112페이지 참조입니다. 3번 요약집 112페이지 참조고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확정신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죠? 확정신고하는 별개로.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요약집 112페이지 참조고 4번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거주자가 양도세 확정신고했다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누죠. 자, 재산세, 종부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하면서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 그래서 얼마?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80번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114에서 115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국외산의 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보시니까요. 1번 보시니까 1번 고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서 했잖아요. 1년 미만 보유한 국외부동산. 국외 소유하는 자산은 양도소득세 세율 중시에 국외 소유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세율 중시에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0% 틀렸어요. 1년 미만이도 6에서 38%고. 자,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2번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세 납세운자는 국외자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이거 고르신 분도 계셔요. 국외 소유자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운자는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아니고 몇 년 이상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곳을 준 거주자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이고요. 3번 보세요. 양도채 계산 시 필요경비에 외환산은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 의한다. 요약집에도 나와 있고 그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양도일 현재 X라고 돼 있잖아요. 앞서 내처럼 그렇게 나왔었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요거 똑같이 또 나온 건데. 자,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국외산의 보유한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유지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 다른 나라에 국가경제 신경 안 써줘요. 장기 보유 유도 안 해줘요. 국외사는 장기유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깔아주고요. 물납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되고요. 장기유지 안 됩니다. 5번. 자, 5번을 좀 주의해 보세요. 국외 주택 양도세 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 양도소득세액은 해외에 낸 세금은요.
그 해당 과세 기간에 국외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자, 요거 보세요. 필요경비로, 가필 차량 수익과에서 그 필요경비로 그 외국에 낸 세금을 필요경비로 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고요. 가필 차량 수익과 곱하기 세로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그 거주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양도했으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이 사람이 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국외에서 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과하고 그 나라에서 세금 부과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세금 낸 것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는 방법과 세액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둘 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마음은 다 지금 어떻게 된 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드시고,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4주차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